네, 오늘장 모닝 들어가 보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하락 마감하면서 실망하신 분들도 꽤 계실 텐데, 자, 이런 흐름이 국내 증시에는 또다시 어떤 영향을 미칠까 우려가 상당히 좀 커집니다. 자, 그러면 오늘장 모닝을 통해서 토마토 투자자문 강전운용력의 해안을 한번 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영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은 어제장 좀 간밤에도 그렇고 분위기가 조금 싸늘해지는 분위기인데 일단 개장 전 체크 포인트 몇 가지 좀 알아보죠. 네. 우선은 이제 미증시가 왜 하락을 했느냐. 예. 사실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전일 같은 경우는 국내 증시가 이제 옵션 만기일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옵션 만기일이 어떻게 마감이 되었는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국내 증시에서 이제 실적 발표가 어저께도 굵직한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다음 주 되면은 본격적인 또 실적 발표들이 상당히 많은 그런 구간에 들어오는데, 예. 실적 발표한 기업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이슈가 좀 강했던 쪽이 이제 뭐 실적이 좋다라고 한 쪽은 요즘 굉장히 강한 케이스고, 네. 그 외적으로도 이제 테마 쪽에서는 이제 비료 테마가 좀 이겼었고요. 그 다음에 중소형 철강주들이 이제 강한 것은 작년에 고가를 이제 돌파를 한 그런 모습까지 보여줬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애플카 이슈 간간히 한 번씩 나오죠. 그래서 애플카 나올 때마다 이슈까지 좋아요, 해서 아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나씩 좀 뜯어보도록 할 텐데, 일단, 미증시 얘기를 꼭 짚어봐야 되겠죠. 나왔던 얘기 계속 나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감에, 연준의 긴축 행보, 거기에 국채금리 급등 계속 반복되는데, 또다시 시장을 또 짓누르네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네. 사실 거래 대금이 굉장히 작은 게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실제로 이제 바로 오늘이 미국과 유럽에서는 부활절 휴일이거든요. 쉬죠. 그러니까 연휴를 앞둔 경계감이 이제 매수를 제한시켰던 그런 부분들이 또 하나 네네.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연말 되면은 네. 이제 양도세 이슈가 붙었듯이 예. 미국에서는 이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예.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기준이 다르군요, 네, 명확히. 기준이 다르죠.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주식이 갖고 있었던 이제 배당 차익이라든지 그 외적으로 시세 차익에 대한 세금들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네. 개인이건 법인이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음 주 월요일까지 납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 납입을 하기 위해서 일부 주식을 팔 수밖에 없는 여건이 만들어진다가 되겠죠. 그럼 사실 특별한 이슈가 없었어도 이 시기면은 부담 갖고 가는 시기네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좋거나 하면 상관이 없는데 네.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에서도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하고 가장 많이 산 쪽이 어디냐? 특히 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 서학개미라고 얘기를 하죠. 예. 이제 서학개미들 같은 경우 가장 많이 산 쪽이 어디냐면 사실은 미국의 나스닥 100을 중심으로 한 ETF 상품인데 이거 같은 경우 레버리지 3배짜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쪽을 가장 많이 샀고 그 다음에 테슬라를 비롯한 빅테크를 중심으로 샀다 그러는데 미국에서도 빅테크가 워낙에 다들 많이 사고 있는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빅테크 중심의 하락이라는 부분이 여기하고도 연결이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변동성 지수를 가지고 있는데 네. 변동성 지수를 보게 되면 어제 미증시가 나스닥은 2%가 하락을 했고 이제 다우지수는 소폭의 하락 정도였고요. S&P 1% 하락했지만 실제로 이제 빅테크를 중심한 기술주들의 하락이 셌던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보통 2% 정도의 나스닥 지수가 하락을 했다면은 보통 변동성 지수가 크게 올라가거든요. 근데 어제 변동성 지수를 보게 되면은 마감이 22.7 정도로 네. 앞전에 이제 한번 되돌림하고 나서 고가를 넘어가지 않았다 되죠.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어제 같은 경우 옵션 만기라는 특성도 가지고 있었고 예. 또 연휴도 앞둔 상태였었고 그리고 세금 납부라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다 보니까 어제의 미증시 하락이라는 부분을 새로운 악재가 나왔다. 이런 식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예. 이제 또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이제 종목별 업종별 이슈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가 하락이 나타났다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미증시가 잘 가다가 좀 내려가니까 이거 왜 이렇게 하락했느냐 이거 이유를 찾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이게 미증시 하락의 이유를 정확히 좀 검토를 해봤습니다. 옵션 만기일 겹쳤고 실적 시즌에 차별화도 있고 그리고 휴장을 앞두고 있고 이런 요인들이 같이 겹쳐 있다는 점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방금 언급해 주셨지만 옵션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그 전장에도 우리 증시도 그랬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얘기 좀 전일 해보죠.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네. 장중에 미선물의 강세도 있었고 네. 중국 증시 같은 경우 상당히 좀 가파르게도 올라가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 여건이 나쁘지 않았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옵션 만기라는 부분에서 이 시장에서 우리가 하율까지만 하더라도 지수 자체가 2670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네. 경계감도 굉장히 높았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만기라는 부분을 앞두고 수요일날 급등했던 부분이 있다가 선반이 좀 된 케이스라서 추가적인 강세가 나오기가 좀 어려웠던 케이스였던 거죠. 네. 그래서 외국인 같은 경우는 357.5포인트를 전후로 해가지고 이제 안정적인 포지션으로 그대로 마감시켰다가 된 건데 결국은 그 부분이 어제 국내 증시 상승을 억누른다 될 때
결국은 외국인들의 매도란 부분이 시총 상위 IT와 자동차, 통신 같은 시총 상위주를 중심으로 해서 네. 매도를 한 모습이 나타났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어제 지수는 종합주가 지수가 보합이었고 대형 같은 경우가 하락이었고 중소형은 또 강세를 띄었다가 되죠.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기관에서의 매수가 들어왔었기 때문에 결국은 시총 최상이었던 IT나 자동차, 그다음에 뭐 통신 이런 쪽에 하락이 나왔고 그 외적인 업종 오히려 강세가 좀 더 나타난 케이스를 보여줬었다는 거겠죠. 알겠습니다. 정말 기다리고 있는 반도체, 자동차 이런 큰 종목들은 좀처럼 이 매수에 보이지가 않는 상황인데 국내증 시의 지금 흐름에 대해서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언급해 주셨던 대로 확실히 지금 실적 시즌 돌아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국제가 종목들 실적에 대해서 참 많은 시선이 좀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 한번 파악해 볼까요? 이제 지난주에 삼성전자부터 해서 실적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예. 이제 삼성전자도 실적이 좋게 나오긴 했지만 그렇죠. 근데 삼성전자는 주가가 아직까지는 뭐 네. 바닥이냐 아니냐 아직까지 논란을 해야 되는 그런 상태인 거고 수급 안 들어오고. 그죠. 근데 반대로 LG전자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가 나서 주가가 강해졌었죠. 그렇습니다. 그 외적으로 이제 실적에서 굵직한 게 이제 어저께 포스코 같은 경우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포스코 같은 경우는 사실 시장에서 전부 다 어떤 식으로 전망했었냐면 1분기가 네. 유연탄 가격이라든지 철강석 같은 원재료 가격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은 좀 약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던 비용적인 거죠. 측면에서. 네, 비용의 예. 증가가 나타나다 보니까 네. 이게 제품 가격을 다 전이를 못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원재료와 제품 가격의 이 차이를 스프레드라고 얘기하는데 네. 이 스프레드가 축소되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시장에서 전망 자체를 보통 영업이익이 1조 6천억에서 잘 나오면 1조 7천억 정도가 나올 거다. 네. 이 정도로 얘기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2조 3천억이라는 서프라이즈 나온 거죠. 그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시장에서 예전에는 예. 원자력 가격이 높아지면은 이거를 제품 가격 전이가 수월치 않았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인플레이션 시대다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지금 몇 개월째 이어지고 있는데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시기가 왔을 때 시장에서의 수요 자체가 괜찮으면은 네. 가격 전이가 수월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공급자가 예전 같으면은 원자기가 올라가 제대로 전이 못하면은 네. 공급자가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급자가 어느 정도 제품 가격 전이한 게 수월하다이고 그래서 보통 증권사라든지 시장에서 네. 2분기부터는 제품 가격이 올라가고 이제 원자재 가격이 좀 안정화되니까 2분기 이후부터 좀 좋아질 거다라고 전망했었는데 예. 실제로 1분기도 너무 좋았고 앞으로 2분기는 더 좋아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주가 자체가 그동안 중소형 철강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탄력있게 죽였는데 예. 대형 철강사 같은 경우는 증권사에서 전망이라 이런 것들이 실적 한번 확인해야 된다. 네. 이런 관점이었던 거죠. 근데 실제로 뚜껑이 여니까 예상치 대비해서 한 35% 이상의 어닝 서프라이즈 나온 케이스가 되니까 주가 그동안 짓눌렸던 부분에서 가격 움직임 배경이 만들어진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포스코 같은 경우는 그동안 장기적인 박스권에서 계속해서 벗어나지 못했던 케이스였는데 그렇죠. 이제 이 부분을 벗어날 수 있는 실적이라는 동력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철강 가격 계속 오르고 뭐 원재료 그러니까 재료값이 오르니까 당연히 뭐 제품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텐데 그래서 실적에 대한 우려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제품 가격에 전이를 시켜 버렸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포스코홀딩스 실적이 참 잘 나왔기 때문에 게다가 앞으로도 이런 기대감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주가 상승에 대한 여력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분석이 더 가능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포스코홀딩스뿐만이 아니라 또 주목할 만한 실적 발표한 회사가 좀 있겠죠? 네, 이제 최근 들어서 강세를 올해 꾸준히 이어지는 종목 중에 하나가 LX 인터내셔널인데 이 종목 언급 많이 되더라고요, 네, 요즘에. LX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한번 주가가 고가를 건드리고 그 다시 한번 이제 작년에 고가 수준에 올라왔다 됩니다. 네. 근데 이제 LX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 우리가 보통 상사이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제한적이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작년부터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던 배경이 실제로는 이제 석탄 관련된 배경이 좋아졌고 예. 그리고 이제 자체적인 운송 사업을 하기 때문에 운송 쪽에서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던 케이스였습니다. 석탄이 요즘에만 그런 좋아진 게 아니라 작년부터 이전부터? 시작했었죠. 그렇군요. 작년에 이제 중국에서 이제 석탄에 대해서 에너지 정책을 변경하면서 석탄 자체를 이제 어느 소모를 든한다 쪽으로 되면서 예. 그때가 좀 모멘텀 맞았었는데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또 부각이 된 것이 네. 팜오일이라고 해가지고 네. 이쪽 관련해서 바이오 에너지라고 얘기하는데 예. 이쪽도 역시 최근 들어서 이 우크라이나 문제로 인해서 가격이 또 많이 올라갔거든요. 우크라이나 때문에 다 올라가네요. 지금. 그래서 이제 LS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 그래서 실적이 뭐 작년에 피크아웃이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지만 예. 결국 LS 인터내셔널도 실적이 더 좋아진 케이스. 거기다가 한국 유리까지 이제 인수를 하면서 네. 사업 영역을 더 확대한다는 부분도 긍정적인 거죠. 그 실적에서 팜오일 방금 말씀하셨던 네. 그게 차지하는 비중이 꽤 있나 봐요? 굉장히 어느 정도 꽤 매출에서 차지한 비율이 높습니다.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영업이익 컨센스가 1,914억이었는데 예. 실제 발표치는 2,457억이 나왔으니까 여기도 꽤 다르네요. 그래도 한 20%, 22% 정도 어인 서프라이즈 나온 거죠. 그러면 사실 LS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실적 대비해서 현재 주가 밸류가 한 3%밖에 되질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가가 작년에 고가 라인 때 왔다 하더라도 여전히 엄청나게 센 거죠. 싸기 때문에 네. 결국은 재평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케이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알겠습니다. 자, LX 인터내셔널을 둘러싸는 환경이 굉장히 좋네요. 지금 많이 사실 올라왔습니다만 지금도 싸다라는 평가. 자, 이렇게 실적에 관한 이야기를 꺼낼 수밖에 없는 LX 인터내셔널에 대해서 이야기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예스 오어 노 해볼 시간인 것 같네요. 자, 일단 첫 번째로 한번 봐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거론이 될 종목은 남해화 요 종목인가요? 자, 그럼 요거 비료 관련돼서 요즘에 많이 언급이 되는 것 같은데 예스인가요? 노인가요? 네, 우선은 노입니다. 노. 그러니까 많이 이제- 올랐다는 건가요? 많이 오른 것도 있고 예. 이제 올라간 배경과 그 다음에 이제 밸류적인 부분을 같이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 사실 지금 비료주들의 강세가 더 가파라지게 올라오는 부분 중에 하나는 네. 우크라이나가 3월에서 4월 사이에는 파종을 해야 되는데 파종 못 하고 있는 상태니까 그렇죠. 그런 전철이니까. 부분이 좀 문제가 된다 이런 예.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비료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실제로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비료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주 재료가 뭐냐면 요소와 암모니아인데 네. 이제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석탄에서도 나와야 되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의 석탄 수출 자체도 네. 제재를 한다 이런 부분은 결국 암모니아 가격의 상승 계속해 부추기는 거죠. 석탄도 문제고 지금 농업 그쪽도 문제고 다 연결돼 있네요, 네, 지금. 다 연결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들어오는 건데 여기서 이제 남해약 같은 경우는 차이가 뭐냐면 네. 남해약은 원래가 매출에서 비료화학 쪽이 60%의 비중을 차지하고요. 나머지 40%는 이제 석유.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 유통 사업만 하기 때문에 거의 마진은 없습니다. 거기. 네네. 그다음에 이제 60%라는 부분이 이제 비료화학인데 여기서 실제로는 국내에서 대부분은 이제 한 67% 정도, 66% 정도 국내 소비를 하고 나머지 34%는 수출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가격이 원재료가에 높아진 부분을 전이를 해서 수출할 때 여기서 마진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는데 예. 문제는 국내 같은 경우는 매년 초에 이제 대부분의 대주주인 농협에서 이 물량 다 사들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연초에 계약을 딱 맺어놓고 끝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이 높아진 부분에 따른 예. 수혜를 거의 못 본다가 되는 거고. 아, 이미 다 해놨기 때문에. 네. 근데 반대로 수출 쪽에서는 네. 그 가격 전이를 할 수가 있다가 되겠죠. 그래서 수출 쪽에서는 이제 얼마큼 이게 마진으로 더 크게 들어올 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 근데 이제 실적으로만 볼 때는 실적이 좀 더 좋아진다 하더라도 남해약이 현재 있는 주가 위치라든지 밸류적인 부분에서는 현재는 어느 정도 비싸다. 이제 어느 정도 저점가 주가는 조금 많이 넘어가 있는 상태. 예.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남해화학은 지금 조금 아까 부담스러운 주가 상황이 놓여 있기도 하네요. 자, 남해화학은 예스 or 노, 바로 노로 결정이 좀 났습니다. 자, 두 번째로 특징 중 하나 더 보자면, 요즘에 철강 이야기도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하나 세아 제강인데, 요 종목 지금 신고가 쓰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이거 지금 부담스러운 거 아닌가요? 예스 or 노 어떻게 보세요? 이것도 예스입니다. 예스입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예스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예. 아까도 제가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이제 세아 제강 같은 경우는 주로 가장 많이 매출을 차지하는 부분이 강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강간 같은 경우는 이제 LNG라든지 뭐 시추를 할 때 여러 가지 파이프 라인이 들어간다 해서 강간이 필요하다 되겠죠. 네. 그러니까 러시아에서의 이제 LNG 수출 자체를 제한시키다 보니까 결국 이 부분을 미국에서 차지를 하고 미국에서 이 부분을 앞으로 수출하는데 그럼 미국에서 셰일 가스, 셰일 오일이기 때문에 이걸 예. 뽑아낼 때 그만큼의 강간이 굉장히 필요하다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수혜주 이런 식으로 모멘텀을 받아가는 그런 케이스인데 예. 실제로 이제 세아제약 같은 경우는 주가 자체가 원래가 싼 케이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중순 넘었을 때 대부분의 철강사들이 증권사나 이런 데서 피크아웃이다라고 하면서 다 빠졌는데 네. 실제로 실적은 올해가 작년보다 더 좋은데 지금 현재 여건이 더 좋아지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오면서 작년에 고가 넘어갔다 하더라도 실제 올해의 순위 전망을 감안한다면은 여전히 한 4%대 정도의 저평가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싸다가 되는 상태고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전망했었던 이 피크아웃을 완전히 벗어난다가 돼버리니까 예. 이런 부분에서가 주가가 더 올라갈 업사이드가 상당히 높다고 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아제강 지금까지 너무나 쌌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들어서 주가 탄력이 상당합니다만 여기서도 추가적인 상승의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측면, 세아제강은 예스로 잡아주셨네요. 자, 그러면 하나만 좀 더 보겠습니다. 이 종목 뭐 굉장히 어제장에서 많이들 관심 보셨을 텐데 애플카 이슈가 다시 좀 나왔어요. 자화전자 거의 상한까지지 않았습니까? 네, 어제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갔었죠. 이거 뭐죠? 그러니까 이제 애플카 이슈가 부각이 될 때마다 이제 LG 계열 쪽에서가 한번 튀고요. 또 대표적인 것이 LG 이노텍이 되는 거고, 네. 그 외적으로 LG도 움직인다 되면은 카메라 센서 같은 이제 자율주행 쪽 관련이 또 같이 움직입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자화전자가 들어와 버린 거죠. 그러니까 BH도 마찬가지로 요 근래 많이 올라갔던 케이스였는데, 네. 그러니까 자화전자 같은 경우가 최근 들어서 공장을 이제 1,910억을 투자해서 신규 네. 투자로 공장을 설립을 하는데, 이 공장에서 만드는 이 공장 설립한 가장 큰 이유가 애플에 공급하기 위해서다. 네. 이렇게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애플 자체가 애플카에 대해서 뭐 중화 직접 회로 이런 부분으로 간다가 되는데 여기서 또 필요한 부품을 자화전자가 이제 납품할 거다.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이쪽이 굉장히 부각이 된 케이스였던 거죠. 그럼 좋아 보이는데 이거 예스인가요, 노인가요? 다만 차이는 뭐냐면 예전에 BH 같은 경우도 네.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황에서 애플의 납품 자체를 공급을 하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재평가를 받아서 굉장히 많이 올라간 케이스인데 예. 자화전자도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서는 증가를 할 수 있는데 주가가 이미 어느 정도 선반을 좀 많이 한 케이스가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화전자는 현재는 밸류적인 부분에서 네. 이제 IT 부품이라든지 애플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는 현재는 밸류가 제일 비싸다 이렇게 돼버린 케이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노라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화전자 아주 기대감을 좀 가져볼 만도 했는데 애플카 이슈 워낙에 또 큰 이슈이기 때문에 주가가 사실 어제 거의 뭐 상한가 부분까지 갔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부담감이 좀 있네요. 예스 or 노 결과는 노였습니다. 자, 이렇게 몇 가지 종목들 특징 좀 살펴드렸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시장 좀 전반적으로 보도록 하죠. 코스피부터 종합지수 한번 좀 살펴주실까요? 네, 어제 종합주가지수 같은 경우는 장중에 2,700 초반이라는 자리대에서 지지를 밟고 결국은 딱 버거권 마감을 했다가 되는데 예. 실제로 이제 지난주 수요일 날 가파르게 올라오면서 박스권 중간마디라고 할 수 있는 자리가 2,690포인트 전후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라인대를 수요일 날 강하게 돌파를 했고 어저께 하루 지지를 받았다 되는데 여기서 한 번 더 오늘 지지 테스트를 한다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현재 이평이 밀집되는 구간에 들어왔다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평선을 볼 때 21선과 61선이 밀집이 되는 구간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네. 시장에서 변동을 한번 크게 나타냈다가 박스권으로 행보하는 과정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이평이 밀집되는 형태가 만들어진다 그러는데 예. 이 구간에서 이제 위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림이 바뀝니다. 여기서 위로 간다가 되면은 이제 시장에서 위쪽으로 무게를 실어주면서 이제 서서히 위쪽으로 방향 튼다가 되는 거고요. 네. 반대로 이평이 밀집된 상태에서 밑으로 크게 떨어진다면 다시 한번 시장이 밑으로 크게 열린다가 되는 케이스가 되는데 이번에 다시금 밀집이 된 상태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시장에서 위로 가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가 되는 건데. 그게 중요한 갈림길이네요. 그죠. 근데 이제 아직까지 이거는 뭐 딱 지금 현재는 박스권 중간 지지 밟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모멘텀이 들어와야 되니까. 예. 근데 이제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실적이 얼마만큼 나오느냐가 사실 어떻게 보면 주가 자체가 하단을 단단히 만들 수 있는 배경이 만들어진다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최근 들어서 발표되는 기업들의 실적을 봤을 때는 실적 자체가 워낙에 컨센서스를 부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거보다 훨씬 더 높게 나오는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부분에서 지지테스트 오늘 잘 해주고 다음 주부터 이제 추가적으로 대표적으로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이 많기 때문에 예. 여기서 이 위쪽에 대한 방향을 만들어 준다면은 시장 자체는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과정을 여전히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닥도 이어서 좀 살펴볼까요? 코스닥은 약간 여기서 차이가 난다라는 부분을 좀 생각하셔야 되는데 뭐죠?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띄었었죠. 예.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박스권의 상단 앞전에 고가 라인대였던 910에서 915포인트 여기서 지지를 받아줬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흐름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거래 대금의 증가란 부분이 나타나줘야 됩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코스닥을 보게 되면은 거래 대금이 계속해서 감소를 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건 왜 그러냐면 거래소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시장에서
뭐가 중심이다라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신고가, 그러니까 52주 신고가라든지 작년에 고가를 넘어간 기업들이 있는데 이들도 업종 전체가 넘어간 것이 아니라 종목별로 현재 넘어가고 있거든요. 예. 다만 이제 거래소 같은 경우는 뭐 리오프닝도 움직였다가 뭐 건설이라든지 금융도 움직였다가 최근 들어서 2차 전지도 움직이고 중간중간 다 돌긴 돌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코스닥은 2차 전지와 엔터라는 두 축만 강하게 이번에 반등이 나왔던 케이스였지 그 외적인 쪽에서는 아직까지 흐름이 나오지 못한다고 됩니다. 네. 즉 일부 종목의 쏠림으로써 지수가 올라간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일부 종목군들의 강세가 유지가 돼주면 괜찮지만 그렇지 못하다가 될 경우는 오히려 시장에서 한 번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된 거겠죠. 예. 그래서 중요한 자리대를 지켜준 것도 중요하고 거래대금의 감소라고 말씀드렸는데 거래대금의 증가가 나오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네. 자, 코스피와 코스닥의 이런 주요한 흐름까지도 짚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궁금해하실 오늘장의 투자 전략 어떻게 봐야 되는지 지금부터 짚어드릴게요. 자, 오늘장 투자 전략은 어떻습니까? 네, 이번 주의 마지막 날인데 예. 사실 이번 주가 구치가 이벤트가 크게 보면 두 가지 있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첫 번째가 미국에서 소비자 물가지수 이게 있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와 미국 모두 다 옵션 만기라는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끝났고 다음 주 되면은 사실 이벤트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더 시장에서는 실적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예. 특히나 이제 5월 초에 또 연준회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연준회의 2주 전부터는 이제 연준 의원들의 발언이라는 것들이 없는 기간이기 때문에 네. 결국 실적에 다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적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현재까지는 국내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봤을 때는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대부분이 좋은 쪽으로 나오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국내 증시 자체적으로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예. 다만 시장 자체에서 거래 대금이 제한적이라는 부분과 그리고 외국인들의 아직까지 수급이 매수가 없고 기관 역시도 사실 수급에서는 매수가 없습니다. 갖고 있는 거에서 팔고 사고만 반복이 좀 된다 정도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업종별 종목별 차별화가 더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이번 주도 사실 1분기 호실적 전망이 높아진 쪽은 상당히 강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LS도 마찬가지고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마찬가지고 이런 쪽은 실적이 괜찮다라는 얘기에서 계속 올라가거든요. 네. 그래서 실적 기대치가 현재 좋거나 그리고 실적이 발표되었는데 호실적이 나온 기업들 같은 경우는 관심을 더 높게 갖고 가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장 투자 전략까지 살펴드렸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관심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현대제철을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제철. 그러니까 이제 포스코 홀딩스가 실적 발표하면서 바로 예티가 나는 거죠. 네. 시장에서 국내 철강사들에 대한 전망치 자체를 너무 잘못 평가를 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미국에서도 철강주들은 꾸준하게 올라왔거든요. 네. 근데 국내 철강 같은 경우는 실제로 앞으로도 좋아질 수밖에 없는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못 올라간 부분을 답답했고. 이제 뽑아줄 수 있는 여건이 슬슬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제철도 역시 마찬가지로 포스코와 더불어서 박스권에서 계속해서 움직였던 케이스였는데 박스권의 중간 마디짜리 때에 계속 안착하는 과정을 보여줬었다 되는 거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추가적인 강세를 보여준다 되면은 이제 시장에서 여전히 밸류가 낮고 2분기부터 본격적인 실적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현대제철 살펴드렸습니다. 가격 전략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가격은 41,500원에서 42,000원을 매수가 잡으시고 손절은 39,000원, 목표가로 51,000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가격까지 참고하도록 하죠. 현대제철 매수 가격은 41,500원에서 42,000원 잡아주셨고요. 손절가는 39,000원, 그리고 목표 가격은 51,000원까지 잡아주셨습니다. 마지막 관심 종목 현대제철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강재한 운용력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운전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토마토 투자자문 강재현 운용력과 함께한 오늘장 모닝이었습니다.